네, 35분이 거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자 청년 일자리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에 함께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업자 수가 2021년 1월에 157만 명이 넘었고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6.8%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심지어 공식 통계로도 10%가 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거리에 이제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심각성에 비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운동화는 이제 생각만큼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업자들, 특히 청년 실업자들이 좀 한자리에 모여서 실업으로 인한 고충과 구직을 향한 절박함을 토로하는 과정을 통해 좀 일자리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회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좀 청년들이 나가서 실업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실업자 항의의 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자 항의의 날에 문제의식 및 취지를 더욱 널리 공론화한다는 취지로 사전 행사로 청년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큰 박수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회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가 발제를 20분 하고 토론자분들께서 각각 15분씩 토론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0분 정도 그 발제자의 토론문에 대한 답변 및 좀 패널 간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패널 간 토론은 소주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40분 정도 여기 계신 청중분들과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많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발제자와 토론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황종원 동지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제를 맡은 저는 사회주의 대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실업자 항의의 날이라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기획단에서 기획단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론자 박한솔 동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현재 김영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론자 이석훈 동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석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발제자 황종원 동지께서 발제문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상황이 최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발표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98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휴직에 내몰린 사실상의 해고 상태인 노동자 일시휴직자들이 89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보다 34만 명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구직 단념자들은 77만 5천 명에 달했고 구직 계획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2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업률은 5.7%였고요. 공식 통계상 실업자가 사상 최초로 150만 명을 넘어서 157만 명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5%에 달했고요. 확장 실업률 따졌을 때는 27.2%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년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실업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3월달에 발표된 2월 고용 동향에서는 취업자 수가 1월달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4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2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인데 이게 역사상으로 이제 IMF 이후 최장기간의 어떤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이제 4.9%로 1월달에 비해서는 다소 좀 완화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를 급조해내면서 만들어낸 착시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년 실업률은 10.1%에 달했고 체감 실업률도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여전히 이제 경제부총리인 홍남기가 이제 1월 고용 동향에 비해서 2월 고용 상황은 이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완화됐고 실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청년들 중 서너 명 중에 하나는 실업자인 것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노동자 민중의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가 관련해서 좀 같이 눈여겨볼 것이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가 이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GDP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청년들의 부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서 입수한 이제 국내 18개 시중은행 연령대별 이제 신용대출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20대 신용대출 잔액이 2019년 7조 4천억 원에서 1년 새 9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0대 신용대출 잔액 또한 2019년 41조 6천억 원에서 52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제 20대 청년들의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건수가 전체 마이너스 통장 개설 건수의 57%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이제 그 신용불량자로 되신 분들이 이제 그 채무조정을 이제 신청하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늘긴 했지만은 지난해에는 무려 28,000명을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청년들이 이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영끌 때문이다, 빚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시각은 실업 상태에 있고 혹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MBC에서 보도한 코로나 시대 K 청년들이라는 기획 기사에서는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막혀서 2금융권, 3금융권 이 비싼 이제 이자를 내면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려야 했던 것이 다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비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빗대서 최근에는 이제 청년 실신이다. 말인즉슨 이제 청년들 대부분이 졸업 후에는 실업자거나 신용불량자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청년들의 지금 마음을 굉장히 좀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이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는데 그중 20대 우울증 진료가 26.3%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8일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제 발제를 맡았던 이제 한국능력개발원의 남재욱 부연구위원이 이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 2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2020년 2월 이후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한 청년들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제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문제가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좀먹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실업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릴 때는 이제 이태백 소리를 들었고 88만 원 세대, 이번 생은 망했다 해서 이생망, 그리고 M4 세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회에 진출했고 오늘날 이제 청년 실신 세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수년째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유만이 이제 지상 최대의 목적인 자본주의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고용 상황에 대해서 자본가 계급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유를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2008년 세계대공황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 양적 완화 전도사 벤 버냉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는 1930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눈사태 같은 자연재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또한 현재 경영위기는 내부 기책 사유가 아니라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해서
이토록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좀 국가의 지원을 좀 요청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굉장히 잘 뚫려있던 자본주의라는 차선에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산사태가 발생해서 대량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는 식의 인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제 코로나19만 잠잠해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또한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자기 SNS 게시물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고용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대공황의 조짐은 있었고 코로나19는 이러한 위기를 증폭시킨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08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면서 세계 각국 자본가 정부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제금융 저금리 양적 완화 조치를 동원해서 체제 붕괴를 간신히 막았던 것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응급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계 기업들이 이제 정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막대한 양의 부채가 쌓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계속 붕대로 지혈만 계속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19년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후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IMF조차도 2019년 10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위기를 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시한폭탄에 도화선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이를 계기로 이제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타들어가던 심지에 떨어진 기름 한 방울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신히 부채와 거품, 빈부격차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폭발해서 지금의 세계대공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자본가 정부는 이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들은 이제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노동자 민중에게 쓰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에게 지원한 돈이 91조에 달하는 데 반해서 이제 실업 대책이나 노동자들 고용 유지를 위해서 쓰인 예산은 4조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는데요.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단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도 대량 실업을 잠깐 유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234억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으나 고용유지 지원금 기한이 끝나자마자 필수 유지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정리해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여 명이 해고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이 이제 여성,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앞으로 공황이 더욱 확산되게 되면 이들에게 가해질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에 책임을 물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에 대한 오래된 거짓말들 그리고 잘못된 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계대공황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자본가들에게 퍼붓고 있지만은 실업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로 불과한 공공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것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속빈강정에 불과한 대책인데 황당한 것은 자본가들이 이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다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게 손실 틈을 주면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자본가들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3월 8일날 보도한 자료에서 기업들의 매출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 기업들의 63.6%가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청년들의 봄이 빼앗기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경기 부진은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서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라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규제를 풀어야지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현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고용유발 개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10억이 투입되면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를 들여다보면 이제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19년 8월에 발표한 2015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00년에는 전체 품목별 고용개수가 8이었는데 2015년에는 4.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이제 10억이 투입되면 2000년에는 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2015년에는 4.5개의 일자리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용 없는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2008년 세계 대공황 이후로는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를 이어왔습니다. 때문에 실업과 해고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본가들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서 위기를 핑계로 이제 규제를 풀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한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 위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우리를 예전처럼 규제해달라고 할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처지는 악화될 것이 뻔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노력이 그들을 구제하리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자꾸 줄어듭니다. 이는 이제 쉽게 쓰고 쉽게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개인이 경쟁으로 얻어내야 되는 사회에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청년들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일자리로 밀려나 온갖 차별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통을 합리화하는 것이 이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일자리가 노력에 대한 전리품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출발선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청년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뗏목은 해석점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치를 청년들은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2020년 인국공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성 남론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가 된다는 소리가 들리자 어째서 열심히 시험 준비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성 남론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거에 맞서서 자본주의 체제야말로 불공정한 체제이다라는 반론을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정성이라는 것은 상품 생산 사회의 경제관계를 반영하는 표현이며 전형적인 자본주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노동자는 자본가한테 노동력 상품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이는 철저하게 등가 교환을 전제로 한 공정한 계약입니다. 근데 자본가가 노동력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넘어서는 가치가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 속에서 이미 착취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노동시간, 즉 필요 노동시간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노동자를 위해, 자본가를 위해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필요 노동시간 이상으로 일을 함으로써 잉여노동시간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잉여노동시간 동안 만들어진 가치가 잉여가치인데 바로 이 잉여가치가 자본가들의 이윤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잉여가치는 상품 생산사회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과정, 굉장히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착취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품 생산 관계를 사회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는 공정성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공정하게 굴러가는 자본주의의 산물인 것입니다. 갈수록 과열되는 취업 경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 또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공정한 페어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노력하면 될 것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라는 약효 떨어진 격언도,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자본주의적 논리도 안에 새로운 담론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나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노력했나?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노력을 했나? 정규직 평생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취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공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는 어째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모든 청년들에게 일자리조차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력이 낮은 사회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은 일자리는 경쟁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고, 때문에 사회를 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하자는 답이 나올 수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 주범인 자본주의 겨냥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생산이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삶을 꾸려가야 될 청년들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실업자냐 혹은 비정규직이냐 라는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제 지배계급도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의 책임을 묻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로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OECD 10위권에 진입하였다는 소식도 그 후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 그리고 청년들은 자기들의 빈 호주머니를 매만지면서 쓴 한숨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공식 통계로도 4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소식이 노동자 민중에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만큼 생산력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자본이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자본의 이윤이 되는, 쩔이 되는 것들만이 생산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불려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이거나 없애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충분한 인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가능한 한 더 긴 시간 더 많은 일을 시켜 이윤을 뽑아내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겠죠. 자본가들의 이윤이 우리들의 안정적인 삶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회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요구를 보고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적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윤이죠. 때문에 보건의료, 돌봄, 교육, 생태, 산업안전 같은 부분의 일자리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데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항상 완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부분도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너무 없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 퇴근하는 동안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분이 가중한 업무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근입니다. 이는 이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자본주의의 요지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절실하게 요구가 됨에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자본이 세금 타령, 예산 타령을 하면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사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공부문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자고 요구해야 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주 40시간제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자본가 정권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부단히 시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적용에 대해서 업종별 특례를 적용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탄력근로제 시행을 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가들의 이해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그래서 과로사로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 노동시간의 비율은 300% 정도라고 합니다.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시간을 자본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현재 각종 기술과 생산력은 30시간 노동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자유주의자인 조정훈조차 주 4일제를 주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뭐 먹고 사냐. 실제로 이제 수구 세력에서는 더 많이 일할 자유를 노동자들에게 줘야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자본이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30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과로살인을 죽일 수 있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윗부분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은 자본주의의 호시절을 단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력하면 된다고 배웠고 시장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대공황의 발발로 청년들 실업자들의 삶이 점점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세상을 망친 건 자본가들이고 당신들인데 왜 우리의 삶이 희생되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삶, 더 이상 부채에 진돌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은 자본주의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시계천을 건너면서 얼음 밑에 흐르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만든 여러 문제들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청년들 사이에도 굉장히 절망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그 아래에는 혹시 모를 희망의 샘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망과 낙담을 분노로 전환시켜서 실업자들이 모여 청년들이 모여 자본주의에 넘어서 희망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칭찬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20분이 돼가지고 그거 쪽지도 알려드렸던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토론회 소개를 하다가 오늘 토론회 주제 3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로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코로나19 유행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세계 대공황인가 이고 두 번째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재의 담론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향후 어떤 담론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이고 세 번째로 어떤 요구를 내걸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발제자께서 이 순서대로 잘 주제에 맞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토론문 들으실 때도 상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박한솔 토론자 토론문 발제 듣겠습니다. 네, 토론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자본주의 세계대공황에 결과라는 발제문 입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커다란 TV로 놓여있는 상황판이었는데 여기에 고용이나 실업, 취업률, 비정규직 비중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당선이 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서 일자리 현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청년 실업이 구조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청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좀 많이 나왔던 표현이 일자리 정부라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 일자리 정부가 이제 4년 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예, 쪽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첫 해부터 내세웠던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표였는데요. 아시다시피 각각 혁신 성장과 코로나19 경제 위기라는 핑계를 들이밀면서 동시에 후퇴했습니다. 당초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분배 정책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경제공황을 해소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러나 자본주의의 문제가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 자체에서 비롯된 착취 그리고 과잉 생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실패가 빤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또한 2018년에 16.4%를 인상을 하면서 이런 친노동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은 아시다시피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해서 올해 최저임금은 1.5% 인상이라는 처참한 수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이 공연불에 그쳤던 이유는 그들이 문제의 핵심을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분배에서 찾았기 때문이고 나아가 그들의 계급적 본질이 부르주아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최초의 공황은 1815년 영국에서 발생을 하였고 이후에도 이제 10년 주기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던 공황이 1930년 대공황인데요. 정부의 개입 없이도 경제 주체 간의 수요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시기에는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인 게 아니라 애당초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고용됨으로써 생산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자본가들의 통제에 따라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직접 생산을 했지만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고 다만 대신에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때 자본이 자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이상을 착취를 해서 뭔가 남겨 먹을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흡수하면서 점점 거대해지고 다른 자본과의 경쟁을 거치면서 점차 독점 자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력 증대를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를 하고 이런 가혹한 착취를 바탕으로 생산력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지만 이것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또 그와 아울러서 노동자들은 자본 사이의 경쟁으로 계속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소비를 꺼리게 되는데 여기서 경제의 선순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경향을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계속 누적이 되고 종국에 폭발하는데 이것이 흔히 경제위기라고 하는 공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위기가 이것이 지금 공황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굳이 따져볼 이유도 없겠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자본주의 성립 이후에 반복되어 온 이 위기를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처럼 약탈적인 자본주의 체제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배 세력과 함께 여러 가지 술수를 썼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뉴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장에 정권을 위임을 했을 때는 유효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문재인 정권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부실로 이제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고수해온 고전적 대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건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에 기초해 있는데 근데 자본주의의 속성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살기죠. 이게 무한 경쟁과 고질적 이윤율 저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인데 해서 어떤 전망이나 대안이 되었든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모두 무용한 것이 됩니다. 지배 세력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본주의에 내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이 적대적 모순을 애써 부정하고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 미봉책들을 지속적으로 들이미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지방 청년이 생각하는 이제 공정성 능력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을 공정하며 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문장이 꽤 회자가 됐었죠.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건이고 또 자본주의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런 동시에 또 청년들의 머릿속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관념이고 흔히 이념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이해하는 청년들한테 이것만큼 또 강력한 이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몇 해 전부터 한국 사회를 휩쓰는 공정당론과 능력주의는 뭐 이게 의식적이 됐건 무의식적이 됐건 간에 결국 지금 지배계급을 옹호하고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해 왔는데요. 이 이데올로기는 이제 과도한 경쟁 또 적자 생존에 내몰린 청년들을 해조선에서 노력해봤자 뭐 흑수저는 답이 없다라는 비아냥, 또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맞는 각자도생 사회에 대한 또 저항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청구서가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청년들의 분노는 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이 능력에 따라 대우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발제에서 공정성은 상품 생산 사회의 경제관계를 반영하는 표현이고 또 전형적인 자본주의 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이런 주장이 쉬이 수용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일단 신자유주의 질서와 각자도생에 적응해왔던 나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방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현재 그쪽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지방 청년들은 공정성이나 능력주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청년들과 비교를 하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발제문을 쓰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계층과 성향이 상이한 고향 친구에게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집안이 중소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 한 명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어가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주 훌륭한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반면에 생산직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친구는 대학은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무직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현재 저와 같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는 어차피 공정성이든 능력주의든 인서울 명문대 위주 아니냐,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지방대 나온 청년들은 그 팀에 이끌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저도 항상 생각을 했던 거지만 그간 중앙 언론이라든가 대중매체에서 얘기를 해온 흔히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온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이라는 프레임이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 문제를 대할 때 태도가 어땠는지 좀 상기를 시켜봐야겠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그 최종렬 교수는 청년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경쟁에 치이며 살면서 오직 경쟁이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되었다고 하면서도 근데 경쟁에 뛰어드는 청년은 소수이고 오히려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청년, 특히 지방 청년들은 공정당론에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친구의 말에서 보듯 지방 청년들은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여기지 않죠. 오히려 그 틈에 낄 자격이 없다라고 자조를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는 것밖에 대안이 있느냐고 저한테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능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이제 참된 공정성을 찾자라고 하는 주류 담론은 자본주의 자체가 공정거래 형식으로 가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면 물론이고 그나마도 수도권이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영역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자본주의와 지배계급 분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이런 뭐랄까 언론에서 비추고 있는 좀 흔한 주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수도권 중심 활동에서 좀 벗어나서 좀 운신의 폭을 전국으로 넓혀서 전국 곳곳에 있는 소외된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공부문 대폭 확대, 노동시간 30시간 단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 KBS에서 현대생활 백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파란색 줄무늬 차림으로 맨날 전화나 하고 이렇게 놀고 먹는 그 백수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강해구입니다. 그래서 고혜성이 강해구에게 일구야 너는 이름이 일구라서 일을 잘 구하냐라는 대사를 뱉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는데요. 청년 실업이 개그의 소재로 쓰일 만큼 만성적이었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기는커녕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0조에 육박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아까 발제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고용 창출 효과는 극히 미미했고 그나마도 저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그쳤죠. 이에 자본가의 견해를 대변하는 주류 언론들 일제히 세금 낭비다, 밑빠진 독에 물기다라고 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어용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해소가 급선무다라는 이런 의도가 뻔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해소를 했을 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부르주아 정부조차 일자리 정책에 수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일자리 문제에 신경 쓰는 듯한 행세를 하는 까닭은 자본가 집단 스스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본가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 의욕도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다음 노동자 민중이 요구해야 할 건 훨씬 간결해지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체가 어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런 기반적인 수요 공급을 이론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체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이 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보상의 원리에 의하면 노동시간 감소가 곧 저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돼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이 논리는 오직 노동시장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가들이 생산수단, 토지, 건물을 단순히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이윤을 꾸준히 획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죠. 생산수단을 직접 생산자의 노동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저절로 잉여 가치가 창출되고 토지와 건물은 가만히 방치하여도 지속적인 불로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이 이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윽박을 지르고 저성과자를 퇴출할 것이라면서 겁박을 서슴지 않는데 하지만 현재의 생산력이 과거보다 훨씬 적게 일하고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상황에서 굳이 기존의 노동시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임금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생활에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자본가만이 잉여가치 착취를 위해서 이 증대된 생산력에 대해서 함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금정성실할 것을 강요를 합니다. 노동자 계급은 이제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는 말을 자본가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겠습니다. 토론문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문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석훈 토론자 토론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연일 뉴스에서는 코로나 경제 위기, 코로나 불황 같은 어떤 말들을 굉장히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뉴스들 이죠.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 소비가 가구들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등의 어떤 보도들 중에서도 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만큼 또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고와 무급휴직을 당한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일자리가 12달째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 2020년 개인 파산 신청자의 절반은 실직 때문으로 사업 실패를 처음으로 초월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사의 2020년도 하반기 채용 계획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작년에. 올해에도 2021년 신입 공채 계획의 비율은 42.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청년들의 취업은 험난하기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되살려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두드러진 것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 사용되었던 어떤 3포 세대, 그 다음 5포, 7포, 9포 세대까지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M포 세대라는 말이 이런 취업난이 비단 코로나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기할 것밖에 남지 않은 청년 세대들에게 코로나 블루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떤 본인의 어떤 우울증마저 감내해야 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코로나라는 명분을 붙여준 것이 더욱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청년들을 궁지로 몰아세우는 실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막스는 그 원인을 자본론에서 찾아냈습니다. 자본가가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몫을 늘려야 합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더 많은 노동을 시킴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여기서 임금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총액을 일컫습니다. 노동자는 이러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보다 더 큰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자본가는 이를 이윤으로 가져갑니다.
때문에 자본가들은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잉여 노동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세계 대공황의 조짐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2008년 세계적인 공황을 맞이해서 여러 정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기준금리나 이른바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장의 파산 위기를 막고 금융자본을 살리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공황 이후의 침체 시기를 기약 없이 연장시키고 경기 회복을 지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산업의 생애는 중간 정도의 화랑, 번영, 과잉 생산, 공황, 불황이라는 일련의 시기들로 구성되는데 공황은 자본주의가 재생산의 조건을 다시 확보하는 폭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공황이 일어나면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많은 자본이 파산하고 과잉 자본이 파괴됩니다. 이는 불황에 이은 화랑의 조건을 형성하는 자본주의 특유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공황의 폭력성을 축소시킴으로써 그런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때문에 비상조치에 불과한 양적 완화와 낮은 이자율은 어느덧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유지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 누적을 야기한 결과 부채의 세계적 물결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세계 부채는 2018년에 GDP의 2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1985조 원을 돌파하여 국내 총생산 1924조 원을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는 그저 호울 좋은 변명이었을 뿐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지금의 상태를 대공황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상 자본가들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덜기 위한 의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전에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공황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는 고통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공황 대신 불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당선된 루즈벨트는 경기 후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더욱 순화시켰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지금의 코로나 경제 위기 같은 어떤 단어들은 역시 의도적으로 이런 대공황을 숨기고 은폐하고 순화하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어난 소위 인국공 사태 같은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함을 공평, 평등과 같은 개념으로 자주 혼동하고는 하지만 이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개념입니다.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자본가가 임금을 주는 등가교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계약 조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앞서 서술했듯이 자본가가 이미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은폐하는 표현입니다. 즉 공정성이라는 허상에 매몰되다 보니 인국공 사태처럼 본인보다 덜 노력한 사람들, 본인이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덜 어떤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안정적인 자신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부러진 펜대의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어떤 얘기들을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담론은 넘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내적 모습을 드러내어 겨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제문에서 이제 얘기한 세 가지 어떤 요구들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공공 부문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요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을 뭐 늦게까지 가야 되고
학원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숙제를 못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다른 학원의 숙제를 하느라 내가 이 학원의 숙제를 못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을 보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미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10살, 12살 이런 친구들이 벌써부터 그런 어떤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벌써 그렇게 심화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사실 이거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또 그 이전에도 어떤 점점 그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노력했던 상황들은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것들이 또 많은 기사화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대폭 확대돼야 어떤 경쟁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또 더욱더 어떤 이런 자본주의적 체제를 건드림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주변에 이제 제가 25이라서 이제 위아래 5년을 하면은 20대 전체를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은 대부분 이제 취업문에 막혀서 자소서를 쓰고 있거나,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들 와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말에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혹은 면접이 있는데 이번에도 떨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선배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어떤 스펙부터 쌓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게 그냥 지금 토익, 토플부터 준비하는 제 동기들,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높은 학점이 필요하다더라, 좋은 어떤 전공을 복전해야 된다, 그리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 아니면은 졸업할 때 후회한다더라 라는 어떤 걱정들로 벌써부터 어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제 후배들을 보고 있으면 청년들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순간 당연히 그 친구들은 이미 그 경쟁 상황에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혹한 스케줄을 이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참 되게 많은 청년들은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청년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들을 비꼬는 말로 등장한 노력은 그 의도가 무색하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청년들은 더욱더 가혹해진 환경 속에서 노력하고 또 그러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는 끝없는 경쟁의 말머리를 돌려 사회에게 일자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리는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시간을 잘 지켜서 토론문 발제 힘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문 발제와 토론문 두 편의 발제를 다 들어봤는데요. 10분 정도, 지금 28분이니까 8시 4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패널 간 토론 그리고 청중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